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시경제 분석의 후반부인데요. 주제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고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더라도요, 전반적인 추세 정도 보고요.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불평등을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 개인 소득은요,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로 경제 원론에서 그리고 미시경제 분석을 할 때 기본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이 반드시 노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 원천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 소득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하죠. 동시에 개인 소득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능력, 그죠? 인적 자본, 보상적 격차, 차별 등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생기죠. 이 장의 주제는요, 먼저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거 하고요. 소득 분배에 미칠 정부의 역할, 주요 철학 정도는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들 어떻게 사용되고 이들 정책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고요. 맨 마지막에요, 가장 최신적인 이론인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소득세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한 번씩 보시죠.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득 불평등도 정도를 측정하는 경제학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제학 지표가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빈곤 인구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어떤 빈곤율 이런 것을 구하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poverty line이라는 게 있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과연 정확할까?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요. 모든 경제학 지표가 마찬가지겠지만 100%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근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층 간 이동은 자유로운가 이런 것들이 불평등 측정에 있어서 주요 테마들이 되겠죠. 분배가요, 어느 연도 보면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경제학에서 분석은 비숙련 노동자에 관한 수요 감소, 숙련 근로자에 관한 수요 증가를 굉장히 크게 봐요. 사실상 맞고요. 특히 이런 현상들은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사실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왔죠. 저개발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비숙련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되겠죠. 그죠?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교역 때문에 그런가? 라는 건 조금 의문이에요. 다른 각도가 있는데 이 기술 진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더 오히려 설득력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미 임금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건 배웠죠. 사실은 임금이라는 거는 생산성에 비례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면. 20세기 들어서 몇 차례 우리 3차 산업혁명을 겪어왔고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죠? 인간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임금은 증가하죠. 그래서 임금의 차이로만 본다면은 당연히 비숙련 근로자랑 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술 진보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냥 분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윗선이 굉장히 더 많이 벌게 되니까요. 그래서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예, 이 결과 당연히 가계소득 격차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건 빈곤율인데요. 이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요, 이 빈곤 계층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라는 율인데,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빈곤율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한국이 높을 것 같아요? 미국이 높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저희보다 GDP가 대단히 높죠. 우리가 현재 3만 불 조금 넘는데요. 미국은 거의 6만 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2배 더 잘 사는 거죠. 근데 빈곤율로 보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한 4%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데이터 어디 갔어? 네, 이게 미국의 빈곤율인데, 우리보다 높죠, 그죠? 예, 평균적으로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빈곤율 보면 그렇고, 빈곤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요, 되게 경기가 좋을 때가 오히려 낮아집니다. 저희가 경기가 좋을 때가요, 예, 우리 99년부터 계속 이때가 IMF 때겠죠, 그죠? 예,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빈곤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왔고, 그죠?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죠. 2008년도 때 이렇게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일 때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보통 이 빈곤선이라는 것을 그립니다. 파버티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수준 이하인 가계, 다시 말하면 절대 빈곤 상태거든요. 이 빈곤선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빈곤선이 예를 들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국가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빈곤율은 가계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빈곤율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용어고요. 예,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율은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미국 데이터, 한국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가 빈곤율이 떨어집니다. 미국이요, 이때 보실까요? 여기 레이건 행정부 때인데요. 뭐 한국 인터넷에 보면 레이건을 신세계주의, 신세계주의래네. 신자유주의의 무슨 굉장히 굉장히 나쁜 비하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객관적 수치로 보면은 1980년대부터 레이건 집권기가 한 88년 정도 되죠. 이때가 어때요? 빈곤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예. 이때가 왜 떨어질까? 경기가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금융위기가 오는 한 8년 동안 역시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 민주당 정권이죠. 요때 빈곤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시기 또 요 시기 보면은 빈곤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 경기가 좋았을 때입니다. 예, 반면에 경기가 나쁜 어떤 충격이 왔을 때는 빈곤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네요,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때가 그죠? 네, 빈곤율이 내려가고 있죠. 이때가 미국으로 보면 굉장히 호경기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으로 보면 요 8년이 레이건 행정부 때고요. 이때가 클린턴 행정부 때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살기 좋았던 때죠. 다른 시기에 비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미국 얘기인데요. 빈곤에 관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 데이터잖아요, 그죠? 물론 한국 데이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아직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때 보면은 미국인 경우는 좀 인종과 상관이 있어요. 뒤에 재밌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연령과 상관이 있고요.
뭐 가족 구성원과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2008년도 미국의 빈곤 인구 구성률인데 그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2008년도 경우 13.2%입니다. 이때 굉장히 높았어요. 왜 높은지 아시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후한 시기니까 경기가 하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한 자릿수에 비하면 미국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런데 빈곤율을 인종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이렇게 있죠. 빈곤율이 어디가 높아요? 예, 흑인이 절대적으로 높죠. 히스패닉,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죠. 빈곤율이. 그죠? 지금 강의하는 시점은 2020년 6월 1일 시점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이 이게 언제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날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한 2, 3일 동안에 미국에서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언론 통해서 당장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 흑인 아저씨가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 과정에서 죽었죠. 예, 어쨌든 그거에 분노한 이제 뭐 시위대들이 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막 시위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나 이런 자막들 보시면, 자막이 아니고 실제로 영상 보시면 데모들 당연히 같은 인종인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여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데모뿐만 아니고 최근에 막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탈은 당연히 부자는 약탈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리스크를 들여서 왜 약탈을 합니까? 그죠? 아무래도 당연히 빈곤층이 약탈을 하겠죠. 예. 보시면 그죠? 무려 백인 빈곤층보다 흑인 빈곤층이 3배나 더 많습니다. 히스패닉 빈곤층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인 빈곤율이 되게 낮아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경우죠. 미국 보면은 이렇게 인종별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당연히 18세 미만과 노인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고요. 부부가 있는 가정하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정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보면은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미국 경우입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소득 분포를 좀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한 거는 일종의 프렐류드였습니다. 배경 설명했고요. 경제학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바로 이것을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포를 과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렇게 좀 보면 어때요?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5등분을 내요. 그리고서 끝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제가 말한 게 5분위 분배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쫙 도열해 놓고요. 물론 이거를 부자 가난한 사람 순으로 딱 통계를 낸 다음에 이번에는 5등급이 아니고 10등급으로 쪼개가지고요. 맨 처음과 맨 끝을 비교해 본다면요. 이것도 좋은 방법 같죠. 그죠? 이게 제가 말한 게 10분위 분배율입니다. 자, 지금 말한 5분위 분배율이나 10분위 분배율은요, 좋은 게 일종의 숫자로 딱 나타내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어. 뭔지 눈치채셨나요? 그죠? 중간계층이 다 빠지잖아. 그죠?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중간계층이 싹 빠집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가 다 참여해서 소득 분포를 좀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드디어 나온 게 여기 나오는 로렌츠 곡선입니다. 여러분, 로렌츠 곡선과 뒤에 나오게 될 지니 계수는요, 대단히 연관이 있어요. 일단 제가 결론을 먼저 여기다 써놨는데, 결론을 내기 앞서서 먼저 이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곡선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니 계수를 이해하거든요. 자, 요래요. 파란색이 로렌츠 곡선이라고 써있죠. 그죠? 예. 우리 X축이 뭐냐 하면요, population이에요. 인구예요. 인구인데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무슨 말이냐? 10 하면은
10%의 사람, 20하면 20%의 사람. 여기 100이면 뭐예요? 전체 다. 그죠? 그리고 Y축은 소득의 비율인데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누적입니다. 영어로는 accumulative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population인데 accumulative population이고요. 여기는 income인데 accumulative income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완벽히 평등한 사회라고 볼게요. 100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어볼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45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왜요? 10%의 사람이 10% 가지고 있죠. 봐요. 여긴 소득이고 여긴 인구고. 완벽한 평등이라면 50%의 사람들이 50% 가지게 되겠죠. 그죠? 완벽한 평등이라면 70% 사람들이 70%를 가집니다. 역시 완벽한 평등이라면 90%의 사람들이 90% 소득을 갖죠. 그러면 이걸 다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녹색선이 되죠. 그죠? 맞죠? 완벽한 평등 사회라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요. 45도 각도로 나타내질 겁니다. 자, 반면에 완벽한 불평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완벽한 불평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돈이 없어. 그리고 단 한 명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요. 그러면 봐요. 쭉 나가는 동안에 이 궤적을 따라가지 않고 붉은 선 라인을 따라. 여러분 붉은 선 라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다 거지예요. 그죠? 거지. 소득이 없으니까 거지. 계속 거지야. 맞죠? 없어 소득이? 그리고 여기 오면은 혼자 다 가지잖아요. 100%를.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는 니은을 반대로 이렇게 딱 돌려놓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로렌츠 곡선은 당연히 이 사이에서 그려지겠죠. 여러분 제가 완벽히 평등한 상태랑 완벽히 불평등한 상태랑 왜 그렸을까요? 당연히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실제로 사람들의 비율을 정해놓고 그리고 재산 상태를 분배해 놓은 다음에 찍는 거예요. 10%의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있어? 20%의 사람들이 얼마? 30%의 사람들이 얼마 해서 이거를 연결해 놓은 궤적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당연히 로렌츠는 사람 이름이겠죠.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이러면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맞잖아. 여기가 A 국가라고 할게요. 파란색 선이. B 국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 국가가 평등해, B 국가가 평등해. A 국가가 평등하지. 왜? 이쪽으로 붙을수록 평등한 거니까 이해 갔죠, 그죠? 그죠? 근데 조금 불편해. 2개국이면은 좀 난데요. 예를 들면 3개국, 4개국, 5개국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게다가 겹치면 어떡할 거야? 설령 두 개 국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봐. 이렇게 바깥으로 돼서 불평등하네? 라고 했다가 여기부터는 이렇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해석을 뭐라고 할 거야?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하자라고 하는 시도가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예요. 여러분 지니 계수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놔요. 알파 베타라고 놔가지고요 지니 계수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어요. 지니 계수는요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지니 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뭐라고요? 알파야. 이 지니 계수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라. 여러분 알파는요 어떤 의미죠? 여기야, 여기. 여러분 알파가 크다는 얘기는 이 파란색 라인이 이쪽 불평등선으로 붙는다는 거죠. 맞죠? 알파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1에 가까워져요. 알파가 여기까지 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극단적인 경우는 1이에요. 그래서 진위 계수는 1보단 작아야 돼요. 맞죠? 자, 극단적으로 알파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건 어때요? 알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알파가 0에 가까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평등이에요. 여러분 완전 불평등, 완전
불평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파의 크기에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죠? 맞죠? 이렇게 해서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한 게 지니 계수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이거를 지니 코이피션트라고 해요. 그래서 공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분모해 놓고 분자에 알파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평등하면 지니 계수가 0이에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지니 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편해. 숫자로 나타내니까. 맞죠? 편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두 개를 이렇게 막 분석할 필요도 없고 숫자로 나타내니까. 또 하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까 말한 10분위 계수나 5분위 계수보다는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 인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 지니 계수입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 완벽한 지표냐? 물론 아닙니다. 한계는요, 얼마나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냐? 요것만 평가합니다. 균등도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균등도만. 그냥 재밌는 예 하나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요. 다들 잘 살아요. 별장이 있고. 근데 그 별장이 한 군데 비어 있는데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이사를 왔어, 거기에. 안 웃겼나요, 별로? 네. 그럼 지니 계수가 어떻게 돼요? 지니 계수가 1에 가까이 확 가겠죠. 불평등도가 맞죠? 근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가난한 거고 문제가 있는 마을인가 하면 아니죠. 그죠? 맞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균등하게 배분돼 있냐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절대 빈곤이 있냐 뭐 있냐는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니 계수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마땅히 또 쓸만한 다른 지표가 없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니 계수예요. 그럼 지니 계수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나왔다는 거를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정리해 보죠. 불평등 지수로서 나오는 게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위 분배율도 있는데 기왕 5등분 잘라낼 거 10개 자르는 게 낫겠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렌츠 곡선은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니은자에 거꾸로 가는 니은자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죠. 그래서 지니 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이고 1이면 완전 불평등한 겁니다. 자, 10분위 분배율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요. 제가 그냥 편의상 제일 처음에는 끝에 하나랑 맨 마지막 하나랑 비교하면 어때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테크니컬하게 하위 40% 그리고 상위 20% 소득을 두 개 비교합니다. 어떻게 놓냐면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분자로 상위 20%의 소득을 분모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여러분 완전 평등이면 당연히 2에 가깝겠죠. 그죠? 소득 분포가 당연히 고르면은 2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소득 분포가 고릅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하죠. 아까 지니 계수는 어땠어요?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편했는데 이건 숫자가 2라는 걸 또 외워야 되고 0이면 완전 불평등이고 이 배열이 다르죠. 아까랑요. 그죠? 그래서 잘 안 써요. 아니, 물론 뭐 아는 사람끼리는 잘 쓰기도 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의 수치다라고 하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에는 조금 좀 여러 가지 보완 설명들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불평등의 지표는 지니 계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10분위 분배율은 중간 계층의 소득을 다 뺐죠. 왜냐하면 하위 40%, 상위 20%니까 중간이 다 빠졌잖아요. 이런 또 단점이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은 이미 설명드렸죠. 가장 가난한 사람의 퍼센트,
사람들 전체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들을 이은 곡선입니다. 다 accumulative라는 누적으로 하는 것들을 나타내 가지고 두 개를 이은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문제가 생겨난다고 그랬죠. 뭐 교차하거나 막 이런 경우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말씀드린 대로 진위계수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요. 네, 이렇게 진위계수고요. 예,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이거는요 시계열 분석인데요. 시계열 분석한 그 결과입니다. 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진위계수의 분포를 쫙 나타내 있고요. 두 번째 칼럼은 5분위 배열이고 세 번째 칼럼은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우리 그냥 방금 진위계수 배웠으니까 제일 오른쪽 볼게요. 사실은 진위계수를 구하는 거는요 조금 테크니컬해요. 뭐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인구 대 소득이잖아요. 그럼 소득을 뭘로 잡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칼럼 같은 경우는 시장 소득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많더라도 예를 들면 빚이 많으면 그걸로 이자 갚고 뭐 하면은 별로 안 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세금도 제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낸 소득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가처분 소득으로 진위계수를 구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90년대부터 그 2011년까지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한 진위계수가 이렇게 쫙 분포돼 있어요.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1998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 소위 말하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여러분 90년대 내내 0.2524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맞죠? 그러다가 98년에 0.28대가 됐고 28 이렇게 요 양년도가 되게 나빠졌어요. 그죠? 조금 좋아지는가 싶다가 뒤에 좀 악화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진위계수는 항상 비교가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다시피 0.25일 때가 있었어요. IMF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소득 분배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IMF 이후로 왜곡이 됐다고 해도 특별한 뭐 과장은 아니죠, 그죠?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나라 소득 분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떨까요? 미국은 얼마 나올까요? 우리나라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분포가 불평등한 건데 미국이 높아요, 우리보다. 한 0.4 정도 됩니다. 0.4 정도 되죠. 일본은요? 일본이 우리랑 비슷해요. 프랑스도 우리랑 비슷하고요. 어느 나라를 알고 싶으세요? 사실은 구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소득 분배가 나쁜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나쁜 나라들이 남미 국가들이 별로 안 좋아요. 멕시코가 한 0.5, 에콰도르 뭐 0.58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남미 국가들이 안 좋고요. 유럽 국가들이 거의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소득 분배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어요. 사실은. 중국은요? 중국은 높아요. 중국이 0.6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제일 나쁜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이 끝에서 두 번째고요. 사실. 예, 그리고 중국보다 더 나쁜 영의 1위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의 1위를 되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0.7에 거의 육박하는 이런 나라들. 이죠, 그죠?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 이런 나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 그래서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지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소득 불평등 정도 측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그 뭐 여기 현물 보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가처분 소득 얘기했는데 뭐 일종의 여러 그 국가에서 사실은 뭐 세금을 그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복지 혜택들이 있죠. 그죠? 예. 뭐 현물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영을 못 하는 데다가 또 소득의 생애주기라고 했는데 아니 뭐 현재 잘 못 벌고 나중에도 잘 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도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항상소득, 임시소득이 존재하는데 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반영해서 지표를 만들기는 물론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위계수는 쓴다. 왜? 뭐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네. 자, 그 제가 아까 빈곤 완화 정책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대개 파버티 라인 이쪽 안쪽에 이쪽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절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빈곤층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최저임금제죠. 물론 논란은 있어요.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뭐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과연 그 최저임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할까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존재합니다. 미니멈 웨이지죠. 대부분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의외로 안 쓰는 나라들도 의외로 꽤 많아요. 놀랍게도. 어쨌든 최저임금제고요. 그 빈곤층에 관해서 소득 보조를 하죠. 뭐 일종의 복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이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웰페어를 주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어마운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예를 들면 미달했어. 그러면 요만큼을 돈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니멈을 2,000이라고 설정해 놓을게요. 기준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 근데 예를 들면 제가 1년을 열심히 해서 1,400을 벌었어요. 그러면 600이 미달됐죠. 이 600만 원을 주는 거야, 1년에. 이게 네거티브 소득세예요.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도는 뭐 그 과거에 80년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 제안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이들 정책적으로 쓰고 있는 그 빈곤 완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주는 게 훨씬 더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그 뭐 현물 보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곤 완화 정책이고요. 그 이 빈곤 대책은 좋은데요. 근로 유인을 이렇게 주면서 이 빈곤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근 뭐 코로나 19 우리 코비드 19 뭐 한참 대유행인데 미국도 경제가 되게 어려워요. 미국도 막 확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실업급여 주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경제지 같은 데 보면은 뭐 실업급여가 뭐 일부 지에서는 좀 높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을 오히려 안 한대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은 근로 유인을 주면서 그 대책을 세울까?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여기 최근에 뭐 경제학에서는 생산적 복지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받는 사람들의 구직이나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정책 대안을 만들려고 뭐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퍼주면 나라 망하겠죠, 그죠? 예, 뭐 남미에 망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베네수엘라라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게. 예.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기본소득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은 됐는데 뭐 2020년에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책이에요. 현재 2020 한국경제대전망도 있습니다. 제가 매년 저자로 참여를 하거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요해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요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요 기본소득제가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은 2017이니까 중고책 서적 파는데 가시면
뭐 알라딘 가시면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써놨는데 뭐 이런 테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빈곤 완화 정책에 최저임금도 있고 빈곤층 소득 보조도 있고 마이너 소득세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는데 아 이건 어때? 전 국민한테 다 월급을 주는 거야. 어우, sounds great 합니까? 근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 재원은 생각 안 하죠. 그죠? 예. 전 국민 월급 주면 어때? 그죠? 똑같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오는 그 기본소득제예요. 기본소득제인데 사실은 기본소득제 논란이 조금 오래됐어요. 원래는 이게 이 책 쓴 게 이제 2017년이니까 2015년도에요. 놀랍게도 그 선진국 중에 하나였던 핀란드에서 12월이었죠. 기본소득제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1년 동안에 기본소득제를 사실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얼마씩 줬냐면 1인당 한 한국 돈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그 사이 예, 그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없앴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별로죠. 쓴 돈에 비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이 기본소득제는요. 그 스위스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아, 전 놀라워요. 스위스 국민들 돈 주겠다고 하는데도 부결시키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아 이거 해보니까 별로라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몇 년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막 그죠?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죠. 마치 여기 나오는 기본소득제랑 똑같이. 그 효과가 어떨까는요. 봐야 돼요. 사실은.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몇 년 후에 이게 과연 경제 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라는 거는 뭐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지난 얘기인데 2016년 17년에 기본소득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때랑 지금이랑은 물론 상황은 좀 달라요. 이때는 노멀 타임즈였고요. 그죠? 현재는 비상 상황이잖아요.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는 것은 그 뒤에 봐야 되고 이 두 번째 장이 이 책의 두 번째 장이 경제적 불평등 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지니계수 전체 국가별 비교가 좀 나와 있어요. 그 한국이 0.32, 미국이 0.48 당시에요. 중국이 0.61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0으로 갈수록 평등한 사회죠.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빈부격차 많이 나죠. 예. 그래서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를 내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니계수 발표하는 건 그 미국 자료들이에요. 물론 뭐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겠지만 어쨌든 뭐 중국 내에서는 뭐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 기본 소득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또 하나 얘기해 준 또 하나 이게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 짚고 갈게요. 그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이래네.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90년대, 80년대 들어서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아까 그 기술의 발전에 이렇게 붉은색을 쳐놨는데 여러분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건데 되게 재미난 지표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지니계수거든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지니계수가요. 이거 거의 100년 통계죠. 그죠? 100년 통계예요. 100년 통계인데 그 지니계수 보면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은 그 1980년대까지 지니계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죠? 라는 얘기는 미국이 경제 발전하는 와중에 오히려 평등도가 굉장히 심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좋아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980년대 들어서요. 2000년대까지 오히려 5%나 지니계수가 올라갔죠. 여러분 지니계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득이 불평등되었다는 거잖아. 왜 불평등됐을까? 여기가 이렇게요.
그러면 빈곤층이 많이 늘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동시에 있죠. 여기 보면은 빈곤선이라는 게요. 여러분 빈곤선이라는 게 굉장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의 비중입니다. 근데요, 빈곤율 보면은요, 53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위기수라는 게 그냥 불평등만 측정한 거지 이게 바람직하냐 나쁘냐 이건 좀 곤란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사실은 1960년대부터 2013년도에 한 50년간의 궤적으로 보면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불평등도는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라는 거는요, 오른쪽 보면 좀 답이 있어요. 오른쪽은 뭐냐 하면요, 상위 1%의 부의 집중도예요. 상위 1%의 부의 집중도인데 놀랍게 미국 볼까요? 미국 하늘색 선이네요.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부의 집중도가 한 30년 동안 굉장히 올라갔죠. 맞죠? 이건 무슨 얘기야? 80년도 이후로 미국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떼돈 버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맞죠?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부의 집중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근데 사실은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만 그래? 안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 볼래요? 중국.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요 어디야? 보라색은 러시아. 그죠? 노란색은 프랑스도 늘어났네요. 영국은 별로다. 영국은 떼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죠? 여러분 이 추세가 어떤 추세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기술이 변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3차 혁명 시대예요. 3차 산업혁명 시대죠. 디지털 혁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비슷했는데 디지털 혁명을 넘고 떼돈 번 사람들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1990년대, 2000년대예요. 이름을 다 말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페이스북 창업자부터요. 그죠? 뭐 여긴 빌 게이츠도 포함되겠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 3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의 집중도가 심화된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부를 거머쥐고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진위계수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고 굉장히 빈곤층이 더 하락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빈곤층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진위계수가 악화됐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지. 이거 뭐야? 니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정책을 접근해서는 사실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세밀한 관찰하고요. 정책에 개입을 해도 굉장히 세밀하게 정책을 개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미시경제 분석,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